천만 원 이상 아마 이체를 하면은 금융권에서 통지를 어떤 방식으로든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이제 잡히게 되고, 그게 잡히게 된다. 일단 증여를 받고 나면은 증여를 받은 날로부터 3달 이내에는 신고를 해야 되는 게 법적인 의무. 근데 이걸 신고하지 않았다. 그러면은 이제 무신고 가산세가 붙게 되고, 무신고 가산세는 최소 20%부터 아빠 카드, 엄마 카드 그런 걸로 그러네. 많이 활용을 하는 건데, 자, 진짜 본론적으로 바로 들어가서 네. 현금을 몰래 주는 방법이 있을까요? 현금 몰래 주는 방법. 일단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게, 내가 돈을 벌 때 세금을 내요. 세금을 낸 다음에 내가 번 돈에 세금을 낸 돈, 세후 소득을 내 자녀나 내 친구나 아무튼 이제 주고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증여세를 또 내라고 하니까 솔직히 이중과세라는 느낌이 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세금 부담 없이 자금을 주는 게 많은 분들이 원하는 거죠. 그렇지. 근데 그렇게 해서 줄 수 있는 방법, 솔직히 말해서는 없어요. 없어. 네, 완전히 세금을 배제하고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지만, 좀 세무서에서 추적이 좀 어렵게 줄 수 있는 방법은 있죠. 진짜? 그런 거는 이제 현금 같은 경우를 뭐 100만 원, 200만 원 단위로 출금을 해가지고 생활비 명목으로 그냥 현금을 준다든가, 그런 식으로 하면은 세무서에서는 그게 어떤 자금으로 어떤 식으로 쓰였는지 알기가 어렵기 때문에 추적이 어렵긴 하지만, 만약 현금을 몰래 출금을 해가지고 돈을 주고 그 돈으로 자동차나 부동산을 샀다. 그러면은 이제 그 사람의 명의의 재산이 들어오는 거니까 추적이 굉장히 쉽게 되죠. 쉽게 되네. 네. 물론 이것도 세부적으로 들어가면은 그 돈을 받는 사람의 직업이나 나이, 뭐 그런 게 나이나 연령, 재산 같은 거를 다 포함해가지고 이런 전체적으로 봐야 되긴 하지만, 아무튼 현금을 몰래 주는 방법은 없다. 결론적으로는 없다. 하지만 어렵게, 추적이 좀 어렵게 줄 수는 있다. 꿀팁 같은 거라면 역시 많은 분들이 사용하시는 건 아빠 카드, 엄마 카드 그런 걸로 그러네. 많이 활용을 하는 건데, 뭐 사실상 부모님 통장에서 돈이 나가는데 자녀가 쓰는 거고, 이게 사실상은 증여긴 하지만 잡기가 어렵죠. 그치. 어떻게 알 수 있어? 그쵸. 만약 근데 부모님이 뭐 제주도에 살아요. 제주도에 거주하고 제주도에서 일을 하는데 카드 이용 내역은 전부 다 서울이야. 그러면 이건 좀 문제가 될 수는 있고요. 세무서에서 이제 조사가 나오면은 그냥 사용 기록까지 다 보기 때문에 그거는 리스크가 있는 행동입니다. 거리도 그냥 다 보시다. 거리도 다 보죠. 일단은 뭐 우리나라에서 뭐 장인어른, 뭐 장모, 장모님, 그리고 사위 며느리를 가족이라고 생각하지만, 세법에서는 가족이라고 보진 않아요. 네, 가족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뭐 5천만 원 공제 안 되고요. 친인척, 사촌인의 인척으로 증여를 받은 경우에 이제 1천만 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게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정리를 좀 해왔어요. 나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6촌까지는 혈족, 고종 형제까지는 1천만 원까지 공제가 가능해요. 6촌까지는 그렇죠. 6촌까지는 공제가 가능한데, 근데 배우자다. 그러니까 인척이라는 건 혼인으로 이어진 관계니까, 그렇죠. 이게 내가 아니고 배우자가 된 경우에는 배우자의 사촌까지는 1천만 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다. 배우자의 사촌까지. 그렇죠. 그래서 꽤 높네. 내가 장모님께 1천만 원을 드린다. 그러면 비과세. 2천만 원을 드린다. 그러면은 이제 1천만 원에 대해서는 과세. 그럼 만약에 손자 같은 경우는? 손자 같은 경우는 이제 직계 존속으로, 직계 비속으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직계 존비속 관계니까 5천만 원까지 공제는 가능하고, 다만 이제 그 배우자의 어머니 아버지, 그러니까 장모님이 나에게 주는 거는 1천만 원까지밖에 안 된다. 나는 1천만 원까지 된다. 그렇죠. 손자는 5천까지 되고. 그렇죠. 그래서 손자는 내 가족, 사위는 가족은 아니다. 세법상에서. 진짜 신기하게 나누네. 그리고 이건 조금 예외적인 사항인데, 부양 의무자가 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내 자식을 부양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그래서 유학이나 그럴 것 같을 때 돈을 주고, 그런 거에 있어서는 이제 과세가 되지 않는데, 할아버지가 유학비로 한 1천만 원을 보낸다. 그러면은 이거는 과세 대상이 됩니다. 진짜? 왜냐면 할아버지의 부양 의무는 손자에게 있지 않거든요. 손자가
손자를 부양해야 될 의무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조심을 해야 된다. 여기서 좀 조금 더 깊게 들어가서 만약 아버지가 재혼을 하셨어요. 아버지가 재혼을 하고 그 재혼을 한 어머니가 나에게 돈을 줬는데 법률적으로는 어머니가 아니에요. 사실혼 관계에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이거는 5천만 원으로 봐야 되는지 좀 애매해지는 그런 판례가 하나 있어요. 진짜 신기하다. 그런 경우도 그치. 그런 경우도 있죠. 법적으로는 A랑 아버지가 A, 어머니가 법률적 어머니가 B, 그리고 계모가 C라고 하면은 B가 주는 돈은 5천만 원까지 공제가 가능한데 C가 주는, 그러니까 계모가 주는 돈 같은 거는 어머니로 보진 않습니다. 사실혼 관계는 제외예요. 그러면 얼마까지 가능한 거예요? 제가 만약에 사실혼은 이제 친인척이 아니기 때문에 공제가 안 된다고 보면 됩니다. 진짜. 자식들이 이제 분가를 하고 사회생활을 하잖아. 주시는 게 아니고 전월세로 보증금을 빌려주시는 것도 증여가 될 수 있을까? 당연히 증여가 돼요. 빌려주는 거. 원칙적으로는 증여가 되는데 네. 차용증을 작성을 하고 그리고 실제로 원리금을 납부를 한다 부모님께, 그러면 차용으로 인정을 받을 수는 있지만 이거는 세무서에서 상환이 될 때까지 끝까지 수석을 하기 때문에 조금 조심해야 되는 그런 리스크가 있는 항목. 거의 그냥 주는 순간 체크가 되겠네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레이더에 딱 걸리겠네. 1,000만 원 이상 아마 이체를 하면은 금융권에서 통지를 어떤 방식으로든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이제 잡히게 되고, 그게 잡히게 된다. 그러면 이제 데이터를 쌓아두고 나중에 한 번에 이제 소명 안내문이 날려오겠죠. 그러니까 차용증을 미리 써놔야겠네. 차용증만 있다고 절대 인정을 해주는 건 아니고 원금이랑 이자, 납부 내역까지 있어야지. 그 내역까지 다 기록해놔야겠네. 기록을 하고 통장에 이체할 때마다 이제 뭐 몇 회차 원리금 납부, 뭐 이자 납부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할 수 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게 2억 얼마까지는 이제 무상이자로 해도 상관없다. 상관없는 건 맞긴 한데 저는 항상 이 부분에 컨설팅을 할 때는 1%라도 소액으로라도 이자를 지급해달라. 그래야지 나중에 세무서에 소명을 하기가 훨씬 수월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부모님 용돈, 생활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많이들 궁금해 하는데 네, 맞아요. 가장 중요한 게 부모님이 돈을 벌고 있냐. 아. 부모님이 나의 입장에서 내가 부양을 해야 되는 가족이냐. 그게 핵심. 만약 부모님이 막 돈을 엄청 벌고 계시는데 그러면은 부모님이 막 월 막 1,000만 원, 2천만 원씩 버는데 내가 생활비입니다 하고 500만 원씩 드린다. 이러면은 세무서에서는 인정을 안 해줘. 아, 진짜? 이건 증여로 보고. 그게 또 얼마까지 가능하십니까? 금액 같은 경우는 그냥 사회 통념상으로 보기 때문에 얼마라고 구체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민법상에서 피부양자인지 아닌지 그 기준을 먼저 충족을 해야 돼. 월급을 한 50, 100만 원 받으시는데 생활비로 드립니다 하면서 100, 200씩 더 드리는 거는 상관이 없지만. 아, 그래? 저거는 그래도 상관이 없다는 거고. 적은 거면은 어쨌든 뭐 피부양자로서 인정이 될 만한 그런 거기 때문에, 다만 이 부분은 이제 세무서 영역을 좀 벗어나고 변호사님의 민법 영역을 봐야 되는 항목입니다. 그래서 일반인 입장에서는 내가 지금 부모님을 부양해야 될 의무가 있다 하면은 생활비 명목으로 주는 거는 증여세 과세가 안 된다. 그래서 법적으로도 지금 이쪽을 띄워놓은 게 있는데 제46조에 비과세되는 증여재산 여기에 5번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땡땡땡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이게 피부양자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결혼한 부부간에 계좌이체, 그러니까 서로 돈을 주고받는 것도 증여가 될 수 있을까요? 이게 좀 일단 먼저 안타까운 사례가 하나 있었는데 사무실을 차리고 한 3달쯤 뒤에 상담이 왔는데 신랑 명의의 예금을 다 자기가 관리를 했다. 자기 통장으로 받았다. 근데 유튜브를 보니까 이거 증여세 신고를 해야 되는 것 같아서 5천만 원 신고를 했다 라고 하셨는데, 그 말을 듣고 저거를 신고를 하는 게 오히려 리스크가 있을 텐데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지만 어쨌든 신고를 하셨다니 뭐 잘하셨다고 일단 보내드렸던 얘기가 있는데, 왜냐면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부부 사이에서 그냥 단순히 그냥 공동으로 생활을 하니까 그런 편의적으로 이체를 하는 거는 절대 증여로 보지 않아요. 아 진짜. 다만 이제 수입은 신랑에게만 있는데 이제 와이프 명의로 재산을 구매를 한다. 그러면 이때는 증여세 신고를 해야 되지만 단순히 예금만을 이렇게 누구 통장에 가지고 있다는 것만으로는 절대 증여세로 잡지는 않거든요. 아 진짜. 이거는 판례로도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아 그래? 부부 사이에 일방 배우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타방 배우자 명의의 예금 계좌로 입금되는 경우 증여인지 이거는 증여로 보기는 어렵고 만약 이걸 증여로 볼 거라면은 납세자가 아니고 과세관청이 증명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냥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만으로는 상관이 없고 나는 가만히 있다가 이거 너 이거 증여 아니야 라고 소명을 요청해 오면은 우리가 소명할 필요가 없고 세무서에서 소명을 해야 되는 것 때문에 걸릴 위험이 그냥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히려 이거는 증여세 신고를 함으로써 나는 증여를 받은 거다라고 약간 리스크를 확 올리는 거기 때문에 안 하는 게 굳이 낫습니다. 알아야 되는 거를 그쵸. 해가지고 또 세금을 낼 수 있는. 이건 긁어부스름을 하는 거죠. 아, 증여세 조사하는 상황 같은 경우는 대체로 이제 좀 이제 그쪽에서 세무서에서 처리를 하다가 수상한 건이 있으면 소명 안내문이 날라옵니다. 이거 뭐냐, 이거 소명해라, 이거 증여 아니냐. 그러면은 이제 소명 자료를 해가지고 제출을 해야 되고 이게 안 된다? 그럼 이제 세무조사로 가는 거고요. 세무조사로 가게 되면은 세무사 수임료 좀 비쌉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명 안내문이 나오면은 바로바로 이제 대응을 할 수 있게 미리미리 갖춰두는 게 가장 중요하죠. 아 미리 세팅을 해놔야 돼. 그렇죠. 그래서 세무사의 일은 이런 소명 안내문이 발송될 거를 미리 캐치하고 그거에 대해서 미리 자료를 준비하는 거죠. 그게 안 되면 세무조사로 가는 거고 세무조사로 가게 되면은 이제 사실 그런 컨설팅 비용으로 한 50만 원, 100만 원 내는 거는 나중에 세무조사 대응비로 1000만 원, 2천만 원 나가는 것보다 훨씬 저렴합니다. 그래서 증여세를 합법적으로 최대한 안 낼 수 있는 방법은 가장 좋은 건 10년 단위로 증여를 하는 거. 10년 단위. 너는 모두들 알고 있는 거고 10년 단위로 뭐 태어났을 때 미성년자인 자녀한테 2천만 원 통장에 꼽아두고 10년이 지나서 또 2천 꼽고 그 다음에 성년이 되면은 5천만 원씩 그런 식으로 하면은 가능하고 그리고 지금 이제 새롭게 개정되는 항목 신혼 부부에 대해서는 1억을 더 추가해서 공제를 해준다. 신혼 1 전후 2년까지 증여한 항목에 대해서는 그래서 합법적으로 안 낼 수 있는 유일하게 가장 좋은 방법은 결혼하는 겁니다. 합법적으로 1억 더 받을 수 있고 뭐 장인 장모님이 그 따님에게 또 돈을 준다 그러면 또 1억 받을 수 있는 거니까 뭐 최대 2억까지는 더 받을 수 있다. 최대 2억. 가게 살림에 좀 보탬이 된다. 그런 게 있죠. 최대 2억에 플러스 기존 5천까지 포함되면 3억이죠. 3억이지. 그치? 와, 그 3억을 결혼하는 게 낫네. 근데 또 이게 혼인 신고를 해야 된다는 거잖아. 혼인신고는 해야 되죠. 그치? 혼인관계 증명서상 신고일 기준으로 전후 2년이기 때문에 2년. 필수적으로 그러니까 전후 2년이니까 뭐 24년 1월 1일에 1억을 받고 25년 12월 31일까지 혼인신고를 한다. 그러면 이제 그건 상관없는 거고. 사례는 슬픈 사례들이 많이 있긴 하죠. 어떤 사례가? 뭐 일단은 가장 좀 많이 있는 게 일단 페널티 먼저 말씀드릴게요. 페널티 같은 경우는 자, 법을 보면서 말씀을 드릴까요? 일단 증여를 받고 나면은 증여를 받은 날로부터 3달 이내에는 신고를 해야 되는 게 법적인 의무. 근데 이걸 신고하지 않았다. 그러면은 이제 무신고 가산세가 붙게 되고 무신고 가산세는 최소 20%부터. 그래서 세금을 막 2천만 원을 내야 되는데 신고를 안 했다. 그러면은 플러스 20% 400만 원이 추가로 붙죠. 일단 기본적으로 400 깔고 가고 만약 이게 좀 부정행위다. 부정행위로 신고를 안 했다. 탈세의 목적이 있었다. 명백하게. 그러면은 40%. 그 기준이 어떻게 돼? 부정행위는 이거는 이제 또 이제 법에서 열거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까지 제가 세심하게 깊게 들어가기에는 시간이 모자라요. 그래서 이거는 일단 패스를 하고 부정행위 탈세를 목적으로 했다 그러면 40% 내가 진짜 몰라가지고 안 했다 그럼 20%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붙는 게 납부지연 가산세라고 해가지고 이거를 지금 보시면 알 수 있는데 납부하지 않은 세금 곱하기
특정 이자율 곱하기 원래 납부해야 되는 기간부터 실제 납부한 기간까지의 기간. 그래서 이 이율이 얼마냐. 그래서 그게 중요하죠. 하루에 10만 분의 22. 10만 분의 22? 그렇죠. 10만 분의 22. 그럼 어떻게 들어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볼게요. 원래 내야 되는 세금이 1,000만 원이다. 1,000만 원인데 세금을 안 냈어요. 세금을 안 내고 버팅기고 있었어. 그러면 하루 지날 때마다 2,200원씩 올라간다고 보면 됩니다. 2,200원? 별로 안 비싸네. 별로 안 비싸죠. 근데 이게 10년치가 쌓인다. 3,650일. 800만 원. 와, 10년 동안 몰랐다는 경우가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렇죠. 와. 그래서 뭐 이게 정말 탈세를 목적으로 했다 그러면 1,000만 원이었는데 40% 중과 하면서 400만 원 일단 깔고 가고 10년치 안 낸 그 이자율에 대해서 800만 원. 그러면 본세보다 더 높네요.